안녕하세요.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이번 주차는 미리 말씀드린 바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조별 활동하시면서 좀 그 두 가지 지표 알아봤었죠. 성격 진로 검사에. 예,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이 성격 진로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 본인의 이 성격이 어떻게 진로랑 연계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MBTI 검사는 이 성격 검사이죠. 그래서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타고난 부분과 그리고 환경 속에서 키워진 부분,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 중에서는 나의 타고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에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 이렇게 타고난 부분과 관련돼서는 기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기질이라고 할 때는 대체로 이미 어린 아이일 때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이렇게 타고난 특성이다. 이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트레이트라는 뜻이거든요. 트레이트라는 말은 좀 일관되게 오래 계속되는 속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격은 잘 변하지 않죠.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데 잘 변하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나의 모습, 이런 걸 측정하는 게 바로 이 성격 검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MBTI는 내가 나중에 환경 속에서 자라나온 것보다 뭘 더 측정하고 싶어 하냐면 내가 원래 좋아하는, 원래 더 이끌리는 그러한 성향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좀 알아보려는 거예요. 자, 이 MBTI는 뭐의 약자냐면은 앞에 이 MB는 검사를 개발한 두 사람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모녀예요. 그래서 이 M은 이 마이어스고요. 그 다음에 B는 브리그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어스가 딸이고요. 브리그스가 엄마예요. 서양은 철저하게 얼마나 공헌했느냐, 공헌도에 따라서 이름을 앞에다가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는 엄마가 개발하긴 했어요. 엄마가 자료도 많이 방대하게 수집하고 엄마가 기본적인 걸 하긴 했지만은 이거를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마이어스하고 그의 남편, 그리고 이 검사가 3대에 이어서 이어졌거든요. 이 마이어스의 아들이 또 이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이 MBTI 검사를 좀 더 이제 잘 구조화시켰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랑 딸 검사를 개발한 마이어스하고 이 브리그스 같은 경우에는요, 심리학자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미국 아줌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엄마가 미국 소도시에 살면서 이 딸을 홈스쿨링해서 대학에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900년대 초반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엄마도 참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예. 그런데 이 엄마가 굉장히 사교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탐구를 했어요. 그냥 저 사람 성격은 어떨까 뭐 이게 아니라 이제 정리를 했어요. 노트에다 정리를 해서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사람들의 성향을 정리를 하면서 공통적인 사항들을 뽑아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딸의 남편이 대학에서 이 교수로 생활하고 있는데, 심리학과 교수는 아니고 영문과 교수였거든요.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둔 자료를 학교에 있는 심리학과 교수에게 보여줘요. 그랬더니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자료다. 그래서 이거를 심리검사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부인이랑 이 남편, 이 사람들이 미국에 저명한 그러한 심리검사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검사를 업그레이드 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MBTI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검사예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하는 검사를 시행했지만 사실 이게 정식으로 그 로열티를 지불하고 쓰는, 우리나라에서도 정식으로 로열티를 지불하고 쓰는 검사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조금 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문항들이 많아요. 많고
본인을 좀 더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MB는 이 검사를 개발한 사람들의 이름이고요. 뒤에 T는 타입이에요. 타입, 유형이죠. 타입, 인디케이터, 지표예요. 그래서 MB라는 사람들이 만든 유형의 지표다. 이게 바로 이제 MBTI라는 거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MBTI는 나의 타고난 성격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는데 타고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그냥 나는 이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가 있구나라는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검사를 좀 활용하기를 기대하고요. 바로 이렇게 나의 선천적인 경향성을 발견해서 이게 바로 나의 참된 모습이구나. 하지만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것들을 좀 더 키워야 될까? 후천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좀 더 성격적인 것들을 보완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만들어진 검사가 바로 이 MBTI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BTI 검사는 개인의 성격 이해에도 도움을 주고요. 다른 사람과 그 역동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 또는 직장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 아니면 연인 간의 관계,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의 그런 모습을 조명하는데, 그리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예요.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이 조별로 여행 계획 짜시면서 제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계획적인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별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MBTI 검사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 검사는 선천적으로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바로 이 프리퍼런스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밀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퍼런스 선호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좋아하고 하면은 즐겁고 더 하고 싶고 이제 이러한 것들 좀 흥미랑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격적인 측면 중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하면 좋은 거, 편안한 거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MBTI는 바로 그러한 선호 지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더 자주 자주 많이 쓰게 되는 성격, 그리고 내가 더 좋아하는 성격, 그 다음에 이거는 마치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처럼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 타고난 성향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어느 장면에 들어가면, 그냥 편하고 익숙해. 나는 이런 게 좋아. 라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타고난 성향과 관련 있는 부분이 많아요. MBTI는 바로 그러한 타고난 편안한 부분을 좀 설명하려는 지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선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바로 이렇게 편하고 자연스럽고 쉽고 확실하고 그냥 쉽게 흘러내려가는 마치 이렇게 강물 같은, 그 다음에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훨씬 나에게는 더 신속하고 빠른,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선호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른손이나 왼손잡이들이 있으시죠? 양쪽 다 손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예. 아마 더 편한 쪽이 있으실 거예요. 이 더 편한 게 바로 이 타고난 선호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 비선호에 해당되는 그러한 신체적인 사인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쓰게 되면 서투르고 어색하고 좀 내가 성숙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서 아이 같고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잘못할까봐 신경 쓰이게 되고 걱정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오른손 쓰는 것보다는 느려지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왼손, 오른손 잡이들이 반대팔을 생각해 보면 비선호에 대한 게 쉽게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호보다는 비선호로 설명하는 게 좀 더 이 선호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요.
자, 그렇게 해서 MBTI 검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4개의 선호 지표로 해서 이니셜이 본인의 유형이 4개가 나가죠. 예, 그래서 요 4개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각각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4가지 지표를 각각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이 설명 들으시면서 여러분 검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이 되셨으면 해요. 자, 여러분 검사 결과를 옆에다 두고 같이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4가지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설명 들으시면서 검사 결과는 뭐 외향형으로 나왔는데 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난 내향형인 것 같아. 반대로 내향형으로 나왔는데 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외향형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지표로 옮겨가셔도 괜찮아요. 예, 이 검사의 정말 대단한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너는 무슨 유형이다 라고 유형이 나왔지만 설명을 들어보면서 이사 가고 싶으면 옮겨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검사의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타고난 성향 플러스 환경적인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할 때 나의 타고난 성향을 응답하는 게 이 검사에서는 가장 적절한 반응이었겠지만 내가 키워온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키워온 성격과 관련된 부분을 응답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쪽이 더 편해. 이쪽이 더 정말 진짜 자연스러운 나 같아 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사 가셔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 점수가 좀 이렇게 낮게 나온 선호 점수가 낮게 나오신 분들은 이사 갈 가능성들이 있으신데요. 점수가 높게 나와서 굉장히 확고하신 분들은 잘 이사 안 가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외향이랑 내향인데요. 여러분들 외향이랑 내향은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사람이고요. 내향형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디게 알려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쉽게 알려지고 서서히 알려지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외향형들은 먼저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 그 다음에 세상과 만나는 거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반면에 내향형들은 그렇게 하면은요 에너지가 좀 고갈되는 느낌이 나요. 에너지가 소모돼요. 외향형들은 밖으로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세상을 만나면서 에너지가 막 생기는 편이고요. 내향형들은 세상과 막 밀접하게 교류를 하면은 내 에너지를 막 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 충전이 필요해. 사람들과 교류를 막 하고 나면 충전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게 내향형이에요. 그래서 이 휴일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들여다보면은 내가 외향인지 내향인지 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외향형들은 일요일 날 사람들과 만나서 막 활기차게 움직여도요. 월요일 날 시작하는 게 별로 피곤하지가 않아요. 예. 물론 여기 체력도 좋아야겠죠. 예. 그런데 내향형들은 외향형처럼 일요일을 보내고 나면은 월요일이 너무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나를 좀 충전할 시간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막 적응해야 되는 그러한 일요일을 보냈거나 하면은 월요일이 많이 힘들게 한 주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휴식 방법, 일요일에 보통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휴식 방법이 뭘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 월요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해 보시면은 외향인지 내향인지 그걸 분명하게 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외향형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교류하고 말을 트고 이러한 활동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잘해요. 그런데 내향형도 그렇게 본인이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그럴 수는 있지만 외향형에 비해서는 에너지를 좀 더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외향형들은 에너지가 지금 화살표 보시면 막 밖으로 나가고 있죠. 그런데 내향형은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와야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향형, 내가 내향형인 것 같은데 사람들과 잘 어울려요. 그러면은 이분은
살아가면서 그런 외향적인 성향들을 좀 많이 키워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은 외향인지 내향인지 결정하셨지요? 자, 두 번째, 이 감각과 직관형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까요? 예, 감각형은 여기 보시면은 오감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직관형은 육감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각형들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보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고요. 직관형들은 현재 정보를 보면서 자꾸 앞을 내다보려고 해요. 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직관형들은 숲을 좀 보려는 경향이 있고요. 예, 좀 멀리 보려는 경향이 있고요. 감각형들은 바로 앞에 있는 나무가 잘 크나 이걸 좀 보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감각이랑 직관형은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 나가는데 두 유형이 다 필요해요. 근데 직관형은요, 좀 더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타입이고요. 감각형들은 그 아이디어가 정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해?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지? 예, 이렇게 현실적인 고민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돈 관리하는 거 보면은 감각형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원금,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 내가 뭐 원래 100만 원을 가지고 어디 투자를 할 거면은 원금 손실이 보지 않게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좀 감각형이고요. 좀 안전지향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편이고요. 직관형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은데 대박이 터지면 좋겠지? 이렇게 투자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감각형들은 그렇게 좀 손해봐도 괜찮지만 투자해볼까 하지만 손해보면은 막 속이 너무 쓰려요. 근데 직관형들은 물론 속이 쓰릴 수는 있지만 감각형만큼 쓰리진 않아요. 예. 뭔가 감을 믿고 내가 미래에다 돈을 투자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돈을 관리하는 습관, 돈을 투자하는 거, 어떻게 투자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내가 감각인지 직관인지 조금 구분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동아리 모임 같은 데서 동아리 모임에서 회비를 걷어요. 그럼 회비를 관리하는 사람은 감각형이 좋을까요? 직관형이 좋을까요? 예. 직관형들은 잘 되면 어디 가서 돈을, 회비를 많이 불려올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많이 잃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감각형 같은 경우에는 원금 손실 없이 뭐 이렇게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으면서 회비를 관리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감각형들은 아마 이 출납 그 명세 이런 것들을 잘 작성할 거예요. 직관형보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형들이 더 돈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에서 감각형이랑 직관형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 회비 관리 이런 것들은 감각형이 할 때 사고를 덜 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총무 이런 거 정할 때는 MBTI의 지표가 뭔지 한번 확인하고 총무를 정하면 좋겠죠. 그런데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펀드 매니저에게 맡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직접 굴리기보다는 펀드 매니저가 좀 돈을 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성향을 가진 펀드 매니저를 만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좀 여러분들과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감각형적인 펀드 매니저는 원금 손실 없이 좀 안정하게 수익 보장되는 형태로 가려고 할 테고요. 직관형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거 앞으로 뜰 거다. 여기에다 좀 투자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조언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에게 좀 더 이렇게 맞는 사람 이런 것들을 정하실 때도 어떤 유형이냐를 알아보는 게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감각형들은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이는데 직관형은 거기다가 또 육감, 여섯 번째 감각을 사용하거든요. 그 직관형들이 꿈을 잘 꿔요. 그러니까 감각형도 꿈을 꾸기는 하지만 뭐 꿈을 기억하거나 그다음에 꿈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직관형이 더 많이 하는 경향이 크고요. 그리고 뭐 현재보다는 미래에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시하는 거 이러한 것도 사실 이 직관형들이 잘 해요.
그래서 이 유명한 애플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애플에 있어서의 지금은 최장암으로 돌아가신 그분은 직관형 타입이고요. 현재 CEO는 감각형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콜라보레이션 했기 때문에 현재 바로 이 애플이 될 수도 있었던 거로 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셨어요?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로는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인데요. 여기 써 있죠. 우리가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여기에 밑바탕에 작용하는 게 내가 사고 위주로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 감정형들은요, 다른 사람, 여기 지금 손잡으려고 하는 모습 보이시죠? 예, 감정형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 부분에 좀 더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요. 사고형들 같은 경우에는 규칙, 그 다음에 원칙,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것들, 예, 이런 데 더 좀 더 이 원칙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형들 같은 경우에는 규범이나 기준을 중시하고요. 감정형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 규범이란 기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지? 정말 나와 관련된 부분이 뭐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얘기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이 사고형이랑 감정형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선호하는 영화나 아니면 내가 선호하는 소설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 내가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 아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예, 거의 완벽한 사고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 소설이나 영화는 SF, 추리소설 이런 것들 추리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SF나.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정말 이 스타워즈를 어렸을 때 보고는 제가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막 너무 좋았었어요. 예,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여자친구들은 뭐 그런 경험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여자친구들은 아무래도 감정형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그런, 어, 뭐 SF물이나 아니면은 추리소설? 예,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잔잔하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는 예, 이러한 것들보다는 큰 줄거리 속에서 뭔가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뭐 이러한 그런 얘기거리들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근데 감정형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나 영화, 소설을 선택할 때도 이게 사람들 간의 아주 잔잔한 얘기, 그들 간의 어떤 얽힌 관계에 대한 스토리, 예, 이런 것들이 더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예, 그리고 그들 안에서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문제에 대해서 고민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할 때 사고형들은 어떤 관점에서 그 얘기를 듣냐면요.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그 얘기를 듣고요. 감정형들은 물론 나중에는 같이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우선순위에 두는 거는 아, 그가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얘 그의 감정을 공유하고 좀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쪽에다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형들이 쓰는 말은 대체로 보면은 그런 문제 해결적인 중심적인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감정형들은 좀 더 관계지향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사고형들이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제가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차갑다. 딱딱하다. 아, 저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 사고형들은 또 사고형들 나름대로 따뜻한 마음을 표시하곤 합니다. 감정형들은 예, 반대로 예, 너무 감정에 휘둘린다. 예. 그 다음에 원칙보다는 내 편, 내 사람 이런 걸 더 이렇게 선호해서 약간 좀 편애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조직 생활을 하거나 할 때 각 유형이 다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거든요. 사고형들은 좀 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공감을 형성하는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고요. 감정형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사안이 나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묻고 넘어가야 되나?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을지, 예, 이렇게, 그러니까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랑 친해? 나랑 안 친해? 이렇게 내 사람? 내 사람이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원칙이 휘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감정형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저희 집에 있는 저희 남편, 저희 아이 전부 다 사고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항상 문제지향적인 얘기들을 하고요. 반면에 제 여동생네 집안은 어떻게 또 거긴 또 다 감정형이세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서로 조근조근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어, 서로 마음을 헤아리는 것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집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참 이렇게 대화하는 구조가 약간 달라요. 예. 여러분들은 사고형에 더 가까우세요? 감정형에 더 가까우세요? 자, 마지막 지표는 여러분들 3박 4일 여행 갔던 거랑 관련 있는 판단 인식형이에요. 자,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생활 양식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성격적인 부분이 바로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인데요. 제가 이거를 조별 토론하시게 한 것도 사실은 이 생활 양식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윗사람이 판단형이고 아랫사람이 인식형이거나 부모가 판단형이고 자식이 인식형이거나 할 때는 이 판단형들이 인식형을 과소평가하고 인식형들이 게으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판단형들은 인식형을 볼 때 게으르고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야 저래서 인생 살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인식형들은 판단형들을 보면서 야, 왜 저렇게 꼰대야? 고지식해? 야, 저렇게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예, 저 융통성 없는 인간 이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완전히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자, 근데 그렇게 서로를 다르게 봐요. 서로를 다르게 봐요. 이게 생활 양식의 차이예요. 판단형들은 예, 자기 머릿속에 구조가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 일단 구조가 있은 다음에 행동하는 편이고요. 인식형들은 머릿속에 있는 구조가 판단형들처럼 이렇게 아주 정교하지 않아요. 느슨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3박 4일 여행 계획 짠 거 보면은 판단형들은 시간 계획도 짜고요. 그리고 돈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는 조들이 훨씬 더 많았었죠. 어, 그리고 뭘 먹을지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다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근데 인식형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하루를 두리뭉실하게 예, 여행 계획들을 짜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인식형들은 뭐 그런 경우가 인식형이 훨씬 더 많았어요. 어, 뭐 해외를 나가면은 뭐 우리가 보통 인천공항에 모이거나 뭐 공항 집결 시간을 이 판단형들은 얘기를 하는데 인식형들은 아예 첫날에 처음부터 뭐 오사카에 가 계시거나 예 아니면은 뭔가 다른 나라에 가 계시거나 뭐 제주도에 이미 와 있거나 뭐 이렇게 첫날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단이랑 인식형들은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나요. 판단형들은 그리고 대체로 계획을 짤 때 시간 단위 계획들을 많이 짜요. 그렇다고 판단형이 계획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판단형은 어떻게 하냐면 계획이 좀 안 지켜지잖아요. 그럼 또 계획을 수정해요. 어, 계획을 수정하고 또 그 계획에 또 맞서서 계획에 맞춰서 생활하려고 하고요. 예, 그런데 인식형들은 그렇게 시간 계획을 아주 촘촘하게 짜기보다는 이분들도 계획이 있어요. 머릿속에 그 계획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종이에다 아주 러프하게 계획을 짜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할 일에 대한 일정은 있어요. 하지만 판단형들은 뭐 시간 단위 계획을 짜거나 뭐 오늘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공부한다라고 딱 이렇게 규정 지어 놓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느슨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식형적인 그런 생활 양식보다는 판단형적인 생활 양식이 좀 더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학교 수업만 해도 이렇게
시작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조금만 늦어도 지각이고, 뭐, 좀 더 늦게 오면은 결석으로 처리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다 시간 단위 개념이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뭐 출근 시간이 있고, 뭐 퇴근 시간이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 마감 기한이 있고, 마감 기한까지 과제 안 내면 또 뭐 어떻게 감점이 있고, 판단형들은 그러한 것들을 머릿속에다가 잡고, 시간 개념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데 좀 더 수월한데요. 인식형들은 판단형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인식형의 장점이자 최대 강점은 뭔지 아세요? 예,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계획을 변경하고 또 거기에 유연하게 적응해 나가요. 그런데 판단형들은 계획이 어긋나거나 할 때, 조금 당황하고 새로 계획을 짜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받아들이는 양식들, 요구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판단에 더 가까우세요? 인식에 더 가까우세요? 저는 판단형이기는 한데요. 저는 약간 이 인식형의 피가 묻은 판단형이기는 해요. 제 책상을 만약 보시게 된다면, 책상은 거의 인식형의 책상이거든요. 막 거의 막 이렇게 너저분해요. 어, 그런데 제가 뭘 정말 신경 써서 뭘 하고 싶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책상 정리예요. 그런 거 보면 판단형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셨어요?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33페이지에 이 사례로 보는 MBTI라고 해서요. 네 가지 지표별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놨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래요. 여기는 이제 이 동국이랑 아코가 있는데요. 실제로 동국이는 외향형이고요. 아코는 좀 내향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이거 읽어보시면서도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또 이 사례가 S랑 N에 대한 사례도 있는데요. 동국이랑 아코가 한 집에 살고 있고요. 여기 이제 동국이네 엄마가 냉장고에다 음식을 갖다 주셨죠. 그랬을 때 감각이랑 직관형은 어떻게 이 냉장고에 있는 반찬에 반응을 하는지 보시면은 정보를 수집하는 거에 있어서의 두 차이를 조금 더 명료하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것도 읽어보세요. 34페이지에 사고형인 동국이랑 감정형 아코가 나오는데요. 이들이 조 프로젝트를 함께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는지 요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지막 사례인 이 판단이랑 인식형인 이 두 친구가 12시에 만나서 점심 먹기로 했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을 좀 보시면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 설명 들으시면서 이사 가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사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되고요. 어, 외향이냐 내향 중에 하나 정하셨죠? 감각이냐 직관, 사고냐 감정, 판단이냐 인식, 이 중에 하나 정하셨죠? 근데 이게 진로랑 어떤 관련이 있냐면 원래 외향적인 사람들은 훨씬 더 뭐 영업하거나 아니면 마케팅, 기획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거나 이런 활동할 때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덜해요. 그런데 좀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런 직종을 선택해서 내가 진로를 선택하고 싶으면은 좀 더 외향적인 기질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감각 직관형 정하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애플 창업자는 가장 대표적인 직관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직관형들은요, 대체로 현재 안주하기보다는 좀 더 미래를 들여다보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미래를 들여다보고 일을 하려고 하면은 현실 일은 누가 하나요? 조직에는 미래를 들여다보고 일하는 사람, 그리고 좀 더 현실에 치중하는 사람, 이 둘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내 개인 입장, 여러분 개인 입장에서 보자면 현실을 보면서 미래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감각형이 더 강하다라고 하면은 직관형도 좀 키울 필요가 있고요. 내가 너무 직관형에 발달된 사람이다라고 하면 현실을 좀 더 잘 챙기는 현실적인
그러한 것들을 좀 잘 챙길 수 있는 감각형을 키우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고형이랑 감정형 중에 어느 쪽이세요? 예. 저는 제가 사고형이 극단 점수고 감정형이 사실은 0점이어서 제가 석사과정 때도 그 MBTI 수업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드라마를 좀 많이 보라고. 예. 이렇게 잔잔하게 안에 사람들의 그 아주 내밀한 것들을 얘기하는 그러한 드라마를 좀 보면은 간접 경험으로라도 감정형을 좀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여전히 좋아하는 거는 SF 공상과학이라든지 추리물 이런 것들을 여전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감정적인 것들을 일부러 키우려고 노력은 해요. 예. 그런데 사실 제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키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제 일에서는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주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은 감정형을 많이 키워야겠지만, 저는 상담을 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데이터를 만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접하더라도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면접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면접위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들을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는 감정형을 사실은 그렇게 키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제가 감정적인 부분이 부족한 게 좀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제 남편이나 제 아이는 다 사고형이에요. 그래서 저희 셋이 얘기할 때는 아무런 별로 문제를 못 느껴요. 그런데 가끔 저희 셋이 얘기하는 거를 제 감정형인 제 동생이 되게 마음 불편하게 들을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감정형인 제 동생이 저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놀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형들은 감정형을 좀 배려하는 자세,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감정형들도 마찬가지로 사고형적인 그러한 그 판단들을 해보는 이런 게 좀 필요하기도 하죠. 그다음 마지막에 판단이랑 인식형은 판단형들은요 좀 딱딱하고 쟤네 왜 저렇게 꽉 막혔어?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어요. 저 판단형이에요. 인식형들은요 저렇게 살아도 돼? 계획이 있기는 한 거야?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상대편을 비난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입장에서 내가 어떠한 유형이 더 편한지 꼭 이 안을 들여다보고 나의 진로랑 관련해서 내가 더 필요로 하는, 더 키워야 되는 그러한 반대편 지표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키우는 게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우리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선호지표로 나를 알아보기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선호지표로 나를 알아볼 때, 어, 내가 타고난 성격대로 지금 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편안해하는 나를 이해한 다음에 불편하더라도 꼭 키우고 싶어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특히 나의 진로라든지 나의 살아가는 길과 관련해서 생각해보고, 필요한 반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더 키워나가려는 게 대학 때 여러분이 바로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신 본인의 이 성격 진로 유형과 관련해서 좀 종합적인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35페이지에 보시면은, MBTI를 통해 알아본 나의 성격상 장점, 강점을 찾아서 한번 적어 보세요. 교재 35페이지에다가. 혹시 이 교재가 지금 없으신 분은 제가 드린 교환에다가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종이에다가 그 내용을 작성하셔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단점은 적지 마시고요. 성격상 강점만 개조식으로 5개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 결과에 나와 있는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이 설명된 내용을 듣고 나서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아, 나의 성격상 강점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1번 나의 성격상 강점 1, 2, 3, 4, 5 이렇게 해서 쭉쭉쭉 5개는 꼭 쓰셔야 되고요. 그 이상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5가지 이상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이상 쓰셔서요. 이거를 저한테 카톡으로 전송하실 거거든요. 이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활동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시간 구애 받지 말고요. 언제든지 강의 수강하시자마자 요거 적으셔서 저한테 바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MBTI에 대한 강의는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주 수업을 위해서 곧바로 이 직업 흥미 검사 실시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이 성격 진로 검사 결과 알려주신 것처럼 결과를 구글 설문으로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드림패스 들어가셨던 것처럼 들어가셔서요. 이번에는 직업 흥미 검사를 실시하세요. 직업 흥미 검사를 실시하시고 진단 검사 하신 다음에 검사 이력 보기 하면 본인 검사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검사 결과는 PDF로 저장하시거나 아니면은 캡처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 검사 결과, 이게 지금 검사 결과 샘플이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은 사회형 점수가 제일 높아서 사회형, 예술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에게, 이 구글 설문지에다가 본인의 검사 결과에 맞춰서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10월 2일까지 구글 설문지에다가 직업 흥미 검사 결과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 사항은 제가 공지사항에도 올려놓았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10월 2일까지 하셔야지 지난번처럼 제가 조편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잊지 마시고 이때까지 꼭 검사 결과 입력해 주시기 바래요. 자, 우리 수업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목요일 날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